4.16 교육체제의 선자리와 갈길, 가정중학교 교장 선생님이고요. 전에는 이유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간한 4.16 교육체제를 대표 집필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지정 토론은 우리 유동걸 선생님, 토론의 전사, 헤르메스적 글쓰기로 너무나 유명하지요. 우리 영동일고 유동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이분도 4.16 교과서를 대표 집필하신 겁니다. 대표 집필자 두 분의 토론입니다. 우리 이수강 교장 선생님, 뜨거운 손뼉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가정중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위는 못 되는데요. 아마 2년 전에 여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4.16 교육체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연구를 그 경험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앞서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어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축약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이 사건을 체제적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겠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의 무책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제의 허술함, 우리 체제의 무질성 이런 것들이 나타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허술함의 입체화로 표현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게 되면 당연히 교육 영역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여러 책들이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던졌던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그거랑 뭐냐, 도대체 우리 사회에 사회다운 사회는 있었느냐. 특히 제가 이제 교육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신념 체계가 이게 온당한 거냐, 이런 방식의 신념 체제를 지속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가능하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조금은 근본부터 고민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이런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의 형식, 제가 갖고 있던 꿈, 혹은 제 실존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접하더라. 헐벗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의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메리트크래시라고 하는 교육 이념이 지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능력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방식.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칭찬을 독점하는 것을 아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게 신자유주의적 교육 이념이죠. 이런 것에 특정화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입시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일상이 입시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정하고 기획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휴직을 낼 때도 고3이기 때문에 휴직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명절에 안 가는 것도 고3 아이가 있어서 명절에 안 가고, 아이가 온통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교육에 대한 이념도 좀 새롭게 하고, 그런 이념 속에서 정말로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이 체제에 대한 고민은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체제의 구속성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육적 신념이 견결하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마이크 잡고 TV에 나와서 훌륭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의 삶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요. 이게 왜냐? 체제가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 문제를 고민할 때 소위 말해서 잔기술, 예를 들면 안전이 중요하다, 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잔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지나버린 게 아니겠냐. 체제를 민주적으로 좀 바꿔보자, 그런 고민에 봉착을 했던 거고요. 특히 저한테 많은 울림을 줬던 것이 이 송경동 시인의 이 시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 당신들만의 천국에서 이제 우리 내리겠다. 더 이상 작은 선택은 무의미하다. 자잘한 잔기술로 가지고
우리 교육 체제를 학생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그 질문이 바로 뭐냐? 우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전복하는 그러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이야기했던 방식이에요. 정말로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살아있는 제도와 교육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것이 자유 교육 체제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간 존엄의 가치가 살아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려고 할 때에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의 학습 사회를 만들어야 될 거냐? 간단합니다. 공평한 학습 사회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배경 때문에, 사회 경제적 배경 때문에 아이들이 어렵거나 하는 것 안 되지요. 그러면 존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공평한 학습 사회를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정책 목표에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담아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행복한 학교 교육을 만들자. 그러려고 하면 교육과정을 좀 바꿔야 되겠고요. 학교 민주주의도 좀 더 심화시켜야 되고 미래의 환경에 적합한 교육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육과정 말씀드리면 교과서 자유 발행제가 시행됐을 때 교사의 자율성의 범위도 커지고 교사의 전문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국가 단위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지침이 행정의 지침에 대해서 곤란합니다. 해석의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도 지역 단위로 내려오는 게 맞겠다. 현 정부에서 그걸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학교가 자치의 학교, 학생의 삶이 살아있는 학교로 가려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민주주의는 훨씬 더 심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게 되면 학부모와 학생이 주권자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는 게 맞지 않겠느냐. 특히 저는 18세 선거권 이하, 교육감 선거권 16세 이하를 주장합니다. 그건 정치적 주장이 아니고요. 교육적 명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 인간 존재는 대칭적 존재입니다. 내가 대우하는 것만큼 변하게 돼 있습니다. 18세 학생들에게 주권자의 지위를 주면 주권자의 행세를 하게 됩니다. 책임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의 학습 생태계 구축에서는 우선 이제 이 기술 변화와 관련해서 좀 더 스마트한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장국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지역 단위의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담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단원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원을 만드는 것, 사이비 교과서를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명명을 저렇게 붙여봤는데요. 노란 리본의 날을 지정해서 그 날이 인권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교육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제도혁신입니다. 중요하게는 우선은 대학 입시제도 변경을 해야죠. 지금 논의가 많이 한참 되고 있는 것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야기는 교육 자치를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현 정부의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하셨지요. 교육자치 정책협의회인가요? 그걸 통해서 교육부가 갖고 있는 거 과감하게 지방이양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거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교육재정구조도 말이죠.
국가의 시책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국가의 시책 사업을 가지고 지방에 자치를 해야 될 기도교육청에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재정 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저희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해봤고요. 특히나 이 교육의 통합 기능을 강화하는 것, 졸업의 동등성을 보장한다고 하는 이면에는 가장 중심의 핵심이 미니 맥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제도적 또 문화적 조건을 갖추는 것 역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200개가 넘는 과제를 제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 제도 바꾸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단순화 얘기입니다. 중학교 특성화 중학교 안에 국제중학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영어만 잘하는 친구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화해서 국제중학교를 일반 학교로 전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학교도 정비하는 문제가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박스 안에 있는 방식으로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고등학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고등학교의 이 유형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단순화시키자, 특목고와 자율고도 정리하자. 자율고 상당 부분은 일반 학교로 전환하는 것, 특목고의 일부도 일반 학교로 전환하는 것. 여기 이제 특성화 학교에 고유한 이제 독특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영재 학교는 유지하되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재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왜 특목고 학생들을 일반 학교 전환하는 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냐? 가족끼리 칭찬하는 방식, 유사 가족끼리 칭찬하는 방식은 아이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나의 동기를 확장하는 건데 대개 특목고의 친구들, 자사고의 친구들은 유사 가족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의 인정 범위 그다지 교육적 의미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이루어질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동시에 추진될 것이 교육과정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문제, 그다음에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를 확대하는 문제, 또 한 가지 고등학교의 학점제를 전환하는 문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런 게 동시에 필요하겠고요. 특히나 저는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이 제도가 학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껏 말씀드린 그 제도가 온전하게 굴러가려고 하면 추동하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추동 조건을 말씀드린 첫 번째가 입시제도 개편하는 문제죠. 저는 추첨제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시 모집은 추첨제의 성격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비슷한 유형의 일정한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가서 누가 뽑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1등급과 2등급 아이 중에 누군가를 뽑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없다고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대학에서 잘 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평가를 절대평가로 한다고 하면 저는 5등급 절대평가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야 체제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대학 서열체제,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아까 우리 강남우 교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지역에 갈수록의 2호선을 타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각 학교를 지배합니다. 학교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는 개별 학생의 삶을 규정합니다. 2호선을 타는 것이 절대적 명제로 살아있는 사회, 건강한 사회가 아닐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제가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지잡충, 지방자폐벌레, 직윤충, 지방균형선발벌레, 온통이 벌레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말 자체가 있는 곳이 졸업의 동등성이 지켜지지 않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야만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새로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학력차별금지법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온전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런 점에서는 학력과 학별차별과 관련된 온갖 종류의 제도 및 법적 조건을 갖추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하고요. 중학교의 제도 단순화하고 고등학교 제도도 단순화하고 동시에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로 가고 그러면서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진행되면 각 학교의 보통 일반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될 것이다. 특히 지역교육과정위원회 설치를 통해서도 교육과정의 지역적 특색이 살아날 거다. 문제는 뭐냐?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이 이것 자체로만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뭐냐? 우리는 세트 메뉴를 먹습니다. 반찬이 있게 되면 국도 있고 그 안에 뭐 음식이 있죠. 조화가 이룰 때 맛난 음식을 먹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 체제를 만드는 것은 세트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전제가 뭐냐? 세 가지 켤레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대학 입시제도 요거 하나 심플하게 만들어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제도하고 대학 서열화 체제하고 학력차별과 관련된 문제가 공이 함께 갈 때 요 세 가지 조건이 켤레, 세트로 충족이 될 때 위에 같은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저는 존엄이 동등성이 보장되는 학교 문법 체계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처음에 정책을 만들 때에 이렇게 세트의 개념을 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16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체제 전환에 대한 토론이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특정한 단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체제에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삶도 왜곡되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맞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학부모입니까? 당신은 부모입니까? 라고 하는 공익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악의적인 광고입니다. 학부모가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러고 있는 것이요. 그런 부모한테 국가가 공익 광고라고 해서 당신이 잘못됐다 모멸감을 주는 방식은 공익 광고가 아닙니다. 그거는 체제를 바꾸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그런 우리 일상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인식의 정렬을 하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간 조직을 잘 구성해서 함께 좀 이 추동력을 발휘하는 것 중요하겠고요. 아까 우리 이준현 우리 교장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말씀하셨던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이 정책이 좀 더 심화되고 정교화돼서 효과가 입체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4.16 교육체제를 구현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로드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단위학교에 학교 민주주의 하라고 요청합니다. 민주주의 지수도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행정청의 민주주의 수준은 제 눈에 볼 때 참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행정청이라고 할 때는 여기 뭐 이제 교육지원청도 되겠고 뭐 도교청도 되겠고 국가 단위의 기관도 되겠죠. 그 단위가 내부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야 4.16 교육체제가 온전히 구현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잊지 않겠다는 얘기하고요. 잊지 않다는 게 기억하겠다는 게 아니죠. 예, 기억을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 오늘 이런 자리가 아마 그런 희망을 더 다져나가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더없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쏙쏙 들어오시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체제, 사람들 앞에서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수학 교장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손뼉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 토론의 전사 우리 유동걸 선생님을 뜨거운 손뼉으로 모시겠습니다. 배제문 잘 읽었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발표될 내용이기보다는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발표돼야 될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정말 이렇게 폭넓은 고심과 연구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90쪽에 있는 저 원고 가지고 그냥 보면서 잠깐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박재동 선생님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희망레일에서 주최하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 바이칼 호수를 다녀오셨는데 거기 나이덕 시인이 같이 갔었는데 갔다 와서 페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아주 먼 곳에 다녀왔다. 길 위에 물 위에 마음을 흘려보내며 지낸 열흘. 그 힘으로 다시 얼마간 이 정든 지옥을 견뎌낼 수 있겠다. 대학 교수님이자 시인이지만 역시 학교는 정든 지옥과 같은 그런 공간이고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 이제 3년이 지났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과연 학교는 이 지옥을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가고 싶은 그런 학교인가라고 이렇게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 6개월 동안 미국 자유휴직을 했었는데 학교로 돌아가니까 금방 삶이 갑자기 이렇게 무겁고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에게 학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다시 묻게 됐는데요. 이런 교육적 질문은 굉장히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5.18 광주민주항쟁이 87 민주화 체제를 이루고 5.31 교육체제 그것이 결국 신자유주의에 종속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교육이 끝없이 나락의 길을 걸어왔는데 4.16 세월호 참사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아까 손경정 시인의 그런 작은 어떤 자잘한 것을 넘어서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정말 금방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글로 읽었을 때는 굉장히 참 어렵고 막 머리가 좀 아팠었는데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팍 이렇게 와닿게 이해가 됐는데요. 거의 뭐 그 연구 논문 수준으로 글을 쓰셔가지고 제가 그런 다 소화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과연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뭐 교사들이랑 고민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크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이제 체제라는 말이 굉장히 참 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념적인 고민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4.16 체제, 4.16 혁명이라는 표현까지 여기를 이렇게 쓰셨는데 그 혁명에 맞는 정말 공산당 선언의 어떤 버금가는 새로운 어떤 교육혁명의 태세와 선언문을 과연 4.16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큰 그림의 바탕의 어떤 철학과 사상이 무엇인지부터 아마 이제 논쟁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어떤 말씀들은 워낙 다 그냥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고 또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갈등들이 지속될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숙제는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4.16 교육체제 구현의 길에 대한 마지막에 5가지 제시해 준 것은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고 저도 이제 토론을 통해서 토론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메리토크라시를 갖다가 이제 담론화해서 민주시민 교육이 희망이다를 쓰신 이제 장은주 교수님도 그런 쪽에 고민을 하면서 요즘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하나의 그 대안 내지는 이제 모델이 독일의 이제 보이트스바흐 협약이 아닐까 싶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 교사들에게 정치적 자율권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보이트스바흐 협의는 굉장히 좀 이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민주 시민성의 어떤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4.16 교육혁명과 어떤 새로운 체제가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학생들에게 특정 의식의 주입 교화를 금지한다. 교사가 자기 어떤 그 사상이나 의식을 학생들한테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가 학문과 정치의 논쟁을 학교에 도입해서 특정 이념 의식화나 주입식이 금지되므로 다양한 의견의 충돌이 논쟁의 형태로 결국 이제 토론 교육과 토론 문화가 아까 뭐 교육청 그다음에 학교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조희영 교육감이 토론 있는 교직원 회의 그다음에 이제 오디세이 TF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도 다 1년에 한 번씩
그걸 한 해에 다 받지는 못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지원청별로 다 돌아가면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들의 직원들이 이제 토론 교육을 받도록 기획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첫 해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까 이제 민주화 혹은 자유화, 분권화와 관계된 교육적인 어떤 흐름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들이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보이데스 합의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도입될 것인가를 우리도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사회적 체제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 부분에서는 크게 봐서는 기존의 어떤 메리토크라시 체제의 기반이 결국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분단체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악을 어떻게 넘어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원고 문제와 관련해서 보이테스 합의의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가장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모범 사례 창출은 불가능할까 이걸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교육청 그래서 이제 교사들은 이제 교장선생님만 안 계셨으면 좋겠다.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만 없으면 교육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적인 교육부만 없다면 자율적인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런 관료주의 체제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역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상력은 없을까. 이런 정도가 교장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평교사로서 그냥 교직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이제 사회적 체제가 정말 학교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본 체제 이념 활동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